저는 결혼한 지 3년 지났고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해서 아직 30살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와서 지금까지 별의별 일을 다 겪어도 참으면서 살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저를 등신 호구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때 일만 떠올리면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잠도 안 오고 속에 있는 이야기라도 끄집어내야 한이 풀릴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쩌면 인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못 되쳐먹었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다신 시댁 식구들에게 정주는 일 없을 거고 시댁 행사 때마다 참석해서 미련하게 일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제 나름대로 며느리돌이 다 하고 살기 위해 힘들어도 참았는데 이젠 진짜 한계인 것 같아요.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긴 한데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진짜 빈혈이 심해서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다 보면 머리가 핑 돌고 정신 차려보면 양호실에서 깨어난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저를 맡은 담임 선생님이 체육 시간이나 조회 시간에 따로 열애를 시켜주시고 교실에 남아있으라고 할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약한 아이로 찍혀 있었고 본의 아니게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러 다녔고 부모님께서 먹는 것도 신경 많이 써주신 덕분에 고등학교 때부터는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잘 지낼 수도 있었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천적으로 체력이 많이 약해서 뒤처졌지만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항상 제가 체력이 약하다는 것이 트라우마로 남았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일반인 체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제 키는 160cm 정도에 몸무게는 30kg대 후반이나 40kg 초반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마른 편이라서 회사에서 늦게까지 무리를 하거나 힘쓰는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핑핑 돌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는 남자가 이상형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제 남편도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의 스포츠맨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고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가 너무 몸이 약하다면서 평생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난리였었죠. 실제로 연애하면서 같이 운동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워낙 근육이 안 생기고 살이 붙질 않는 체질이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이 늘지 않더라고요. 2년 반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뵀었는데 그때도 시댁 식구들, 특히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께서 제가 너무 비쩍고라서 약해 보인다며 결혼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나중에 아이 낳을 때도 건강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될 거라 하시고 저렇게 체력 없는 며느리한테 아들 장가 보내면 아들이 고생하며 병수발 들고 살 것 같다며 싫어하셨죠.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설득과 제가 보기엔 이래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어렵사리 승낙받고 결혼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너무 어렵게 승낙받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시모가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할 때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저 혼자 살 걸 그랬나 싶어요. 아무튼 결혼 이후에도 남편과 저는 운동 열심히 했었고 식욕 없을 때도 하루 세 끼 챙겨 먹고 영양제에 보충제까지 챙겨 먹으니 몸무게도 조금씩 늘긴 하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체중계에 올라가면 43kg 정도 나갈 정도로 나름대로 표준 체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빈혈로 고생한 적도 없고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체력이 딸리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남편과 제가 당분간은 아이 가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걸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면서 전부 제가 몸이 약해서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다며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아가씨 시절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다이어트하고 살 뺄 거냐? 밥도 좀 팍팍 복스럽게 먹어봐. 살을 찌우고 체력을 길러야 아이가 생기지. 저는 절대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운동하는 것도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육 늘리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체중도 조금 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제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 생각하시더군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집 사기 전까지는 아이 갖는 걸 계획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전혀 들어줄 생각 없이 당신 할 말만 하고 가십니다. 저는 저대로 체중이 빨리 늘지 않는 것이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살 빼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에 겨워서 헛소리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살을 빼는 만큼 찌우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간신히 운동과 먹는 걸 신경 쓰면서 1kg, 2kg 체중이 늘었다가도 며칠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금세 또 빠져버려요. 그런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까지 제 얼굴 볼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시며 살 좀 찌라고 구박을 해대시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어요.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는 밥을 몇 끼니마다 2공기씩 먹고 소화가 안 되어 괴로웠지만 식후에 고칼로리 간식도 챙겨 먹고 자기 전에 치킨이나 햄버거 같은 야식도 매일 먹다시피 했어요. 제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그런지 소화 기능도 그다지 좋지 못해서 음식물만 억지로 밀어 넣다 보니까 소화장애까지 얻게 되었고 밤늦게 폭식하고 소화도 못 시킨 채 누워있다 보니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뒤척거리다가 불면증까지 생겨서 최근에는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으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며칠 고생하고 아프다 보면 기껏 힘들게 찌워놓은 살이 2kg, 3kg 한순간에 훅 빠져버리고 말아요. 저는 저대로 너무 큰 고통이자 고민인데 주변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면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건 축복이라며 자랑하지 말랍니다. 심지어 제 뒤에서 저를 욕하는 사람까지 생겨나는 바람에 그 뒤로는 더 이상 남들 앞에서 제 고민을 이야기한 적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올해 들어서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고 여자 나이가 30이 넘으면 노산이라면서 빨리 아이 가지라고 닥달을 하셨죠. 사실 신혼 초부터 언제 손주 보여줄 거냐고 하시긴 했지만 제 나이가 30줄에 들어서자 더욱 그 정도가 심해지셨어요. 나이 먹을수록 아이 낳기 힘들어지고 태어난 아이도 건강하지 않다나 뭐라나? 물론 그 말이 100번 맞다고 쳐도 저는 절대 나이 30이 노산이란 생각은 안 합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그 이후에 생각하자고 결정했었거든요. 양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고 우리 힘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보다는 우리 집 장만이 더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시어머님이 제 얼굴 볼 때마다 너네는 언제 아이 낳을 생각이냐고 왜 그렇게 태평하냐고 한 소리씩 하셨는데 그럼 저도 어머님이 저희 집 사는데 돈 좀 보태주시던가요? 저도 내 집 있었으면 진작 나왔죠. 라고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고 살았어요. 그나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막으면서 우리가 아이 키울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고 알아서 낳을 테니 기다리란 소리를 했었는데 어머님은 옆에서 뭐라 하던 말던 아이 안 낳는 원인이 저한테 있다고 확신을 하고 계셨어요. 너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안 되겠다. 너 나랑 같이 산부인과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 제가 어머님 말에 웬만하면 화내거나 크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 저 이야기만큼은 너무 자존심 상해서 참고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병원을 제가 왜 가냐고 나는 건강하고 아픈 곳 하나 없는데 다만 내 집 마련이 먼저라서 아이는 미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시모는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하도 옆에서 뭐라고 하니 스트레스 때문인지 최근 들어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고 살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음식을 속으로 더 밀어넣었어요. 그러다 화장실 변기를 붙들고 토하는 일까지도 자주 생기더라고요. 주변에서 안색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고 최근에는 주말에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소파 밑을 닦아내고 일어났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어지러워져서 그대로 소파 위에 쓰러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이후로 이 정도로 정신을 잃었던 적은 처음이라서 저 스스로도 많이 당황했고 다행히 옆에 있던 남편이 저를 들쳐업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수액 하나 맞고 영양제 맞으며 안정을 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스스로 너무 답답하고 불쌍하게 느껴져서 누워있는 동안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남편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기까지 했으니까 앞으론 잔소리 좀 작작하라고 따졌는데 오히려 시모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거봐라. 역시 며느리 체력이 약해서 문제였어. 기다려봐라. 내가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다 주마. 하시면서 며칠 후에는 한의원에서 살찌는 한약까지 지어다 주셨습니다.
그것조차 제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였지 고맙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때 이후로 남편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지 당분간 어머님에게 집으로 오지 말라고 못을 박았고 다행히도 몇 달 동안 얼굴 안 보고 사니까 몸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잔소리를 안 들으니 다시 혈색도 금방 돌아왔고 끊었던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체중도 늘고 몸이 한결 가볍고 편해졌죠. 시모가 저를 가만 놔두기만 해도 이토록 건강이 금방 회복될 수 있는데 숨도 못 쉬게 괴롭히고 잔소리를 해대는 시모가 더 싫어졌습니다. 그나마 추석 이후로 얼굴 안 보고 살아서 좋았는데 얼마 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커다란 시댁 행사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한참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주말에 김장하기로 되어 있으니 집으로 건너오라 하시더라고요. 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밑도 끝도 없이 배추 100포기를 가져오는 바람에 무려 1박 2일 동안 김장을 했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더니 어머님께서도 아니다 싶었는지 그 다음 해부터는 50포기로 확 줄이셨죠. 아무튼 일요일에 김장을 한다고 해서 일찍 시댁으로 건너오라 하셨고 무시하고 안 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남편이랑 같이 건너갔습니다. 시댁에는 아직 시집까지 하는 저보다 2살 아래 신우가 있었고 시모와 저 그리고 신우랑 셋이 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힘쓰는 일과 마늘 까는 정도는 도와줬었는데 시아버지는 워낙 옛날 분이시라 주방일을 여자가 하는 일이라며 원래 손끝 하나 까딱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이상하게도 아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전부 저한테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와 신우는 간단한 일을 하면서 수다 떨고 놀면서 여유 있게 일을 했는데 저한테는 무채 써는 일이나 김치 속 버무리는 것도 전부 제가 하게 되었었죠. 저는 꼼짝 못하고 쪼그려 앉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랑 신우는 정신없이 왔다 갔다 제대로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이러다가 김장이 오늘 안에 끝나나 싶을 정도였고 나라도 빨리 해서 끝내고 빠르게 집으로 가서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 김치 속을 버무리고 있던 차에 안방에 있던 시아버님이 나오시더니 그런데 올해는 왜 수육 삶는 냄새가 안 나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다들 수육을 깜빡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머님이 깜빡했다면서 그냥 김장 다 끝나면 정리해놓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하셨어요. 조금 아쉽긴 했지만 집에서 저녁 먹으면 음식 차려야 하고 치워야 하는 것도 일이니까 그냥 나가서 먹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점심도 거르고 일을 계속했고 오후 5시쯤 어느 정도 김장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 김치통과 우리 집에서 가져온 김치통에 옮겨 담아놓고 설거지하고 정리를 하고 나니 배도 고프고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둘씩 씻고 외출할 준비를 시작하길래 이참에 잠깐 쉬고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결혼 전 남편이 쓰던 작은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깜빡 졸아버렸습니다. 5분만 눈 감고 있어야지 생각했지만 잠깐 졸고 일어나 보니 온 집안이 컴컴하고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1시간도 넘게 지나 있었고 설마 나를 두고 시댁 식구들만 밥 먹으러 나간 건가 싶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어디냐고 나는 왜 안 깨웠냐고 물어봤더니 아, 당신이 너무 곤히 자고 있길래 피곤해 보여서 일부러 안 깨웠지. 이따 가는 길에 당신 건 포장해 갈게. 뭐 먹고 싶어? 제 전화를 받는 남편의 주변은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 때문에 시끌벅적했고 신우와 시모의 웃는 소리가 들리더니 걔는 이제 일어났니? 옛말에 자는 놈 밥은 없다더라. 일어났으면 뒷정리나 좀 하고 있으라 그래. 안 그래도 저 빼놓고 나가서 빈정이 상했는데 못돼 먹은 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옆에서 신우가 웃는 소리도 듣기 싫고 진짜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아침부터 같이 일하고 고생했는데 자고 있더라도 깨워서 같이 밥은 먹으러 나갔어야죠. 제가 일을 덜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 몫까지 열심히 하느라 지쳐 쓰러져 잠든 걸 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 깨우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한 식구입니까? 남편은 뒤늦게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더 이상 시댁에 있기도 싫었고 남편을 두고 저 혼자 집에 가야겠다 생각했죠. 우리 몫의 김치통은 저 혼자서는 들고 갈 수도 없었으니 남편이 알아서 가져오겠지 생각하고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서려는데 이대로 그냥 당하고 가기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시모에게 매운맛을 보여줘야겠다 생각해서 시어머니 댁 김치통을 열어서 그 안에 소금 아니면 설탕을 한 주먹씩 넣어놓고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간이 딱 맞던 김치였는데 나중에 열어서 먹어보면 엄청 짜거나 엄청 달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제서야 제 속이 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시댁 사람들에겐 간다는 말도 없이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에 돌아와 버렸죠. 집에 오자마자 배가 고파서 밥부터 챙겨 먹고 샤워하고 한숨 자고 있었더니 남편이 뒤늦게 돌아와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겁니다. 당신네 식구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이나 하는 거야?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하고 진짜 제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나중에 따로 저녁거리를 포장해다 줄 생각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이 변명이나 거짓말로 들리진 않아서 남편은 한번 용서해주고 넘어갔습니다. 당장 그날에는 시모가 김치통을 열어서 확인하지는 않았는지 별다른 말 없이 넘어갔는데 며칠 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너가 우리 집 김치에 소금 넣고 갔냐? 저는 마치 듣도 보도 못한 일인 것 마냥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어요. 소금이요? 무슨 소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김치젓가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둘이 보셨잖아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버무리기만 했는데요. 시모는 절대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라면서 그때 간을 딱 맞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 김치가 어떤 건 짜고 어떤 건 달고 엉망진창이라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걸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일만 한 죄밖에 없어요. 그때 분명히 어머님이 김치젓가는 알아서 하셨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시모의 목소리가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는 것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저한테 죄를 물을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씩씩거리다가 끊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속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김치 붙들고 쩔쩔매고 있을 시모를 생각하니 쌤통이다 싶었죠.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더 이상 뭘 어쩌겠어요? 그동안은 제가 말 잘 듣는 착한 며느리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속으로 참고 삭히고 살았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나 싶네요. 아이를 낳아도 제가 남편과 상의해서 알아서 낳을 거고 제가 살이 찌든 빠지든 더 이상은 시어머니 잔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지 않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집 김치는 친정에서 얻어다 먹겠다 하고 김장도 안 갈 거예요. 결혼할 때 어머님에게 실반지 쪼가리 하나 받은 거 없었고 앞으로도 저한테 콩고물 떨어질 것도 없는데 무작정 시댁이라고 굽히고 들어갈 이유는 없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지 시어머니 비위나 맞춰주려고 결혼했으니까 살이 빠지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뱃살 툭 튀어나와서 시집도 못 갈 것 같은 어머님 딸내미 앞길이나 걱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5살 딸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는 38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이혼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아직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딸에게는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다고 설명해주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줄 생각입니다. 부모로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도 할 거지만 그래도 제 딸이라면 누구보다 제가 내린 이 결정을 잘했다고 이해해줄 것 같아요. 남편과 이혼한 뒤로 한 달 정도 친정에서 살다가 지금은 친정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집을 따로 얻어서 부모님 도움을 받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제 딸이 너무 어려서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몇 달 전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으로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을 겪어서 제 이혼하기까지의 과정을 사연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정말 인간이란 건 어디까지 잔인하고 쓰레기같이 굴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저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좀 복잡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혼하셨고
자연스럽게 엄마를 따라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절 낳아주신 아빠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이 엄마와 둘이 살았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와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는 이미 일을 나가서 집에 없었고 저 혼자서 아침밥도 먹지 못한 채 학교에 등교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와도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 다른 아이들은 학원 다니고 부모님과 여행을 다닐 때 저는 혼자 TV를 보며 집을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엄마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돈을 벌러 가셨고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 이후에 엄마가 지금의 새아빠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저도 외할머니 집을 떠나서 다시 엄마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새아빠라고 하면 하도 안 좋은 뉴스도 많고 이상한 눈으로 보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저희 새아빠는 엄마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저한테도 자상한 좋은 아빠세요. 엄마가 재혼한 뒤로는 세 식구가 화목하게 잘 살았지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지낸 몇 년의 시간들도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저한테는 또 하나의 부모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전 남편과 결혼식을 하려고 했을 때 외할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셨었고 다행히도 제 결혼식 때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직접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힘을 내어서 축하해 주러 오신 건지 제가 신혼여행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외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할아버지 마지막 가는 모습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힘들고 엄마도 많이 슬퍼하셨지만 누구보다 많이 힘들어 하셨던 건 당연히 외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자주 찾아뵙고 옆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드릴 수 있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행히 할머니도 많이 좋아지셔서 제가 딸을 낳을 때도 옆을 지켜주셨고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올해 초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저희 외갓집에도 큰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었는데 할머니께서 사시던 아파트는 엄마가 관리하게 됐고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무덤이 있는 시골 선사는 유일한 손주인 제 앞으로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재산에 큰 관심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다른 조상님들의 묘가 있는 산이라서 엄마가 물려받고 관리하길 바랬지만 할머니 뜻이 그러셔서 어쩔 수 없었죠. 그 땅은 지금까지 한 번도 팔려고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는 모르지만 제가 세금 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5억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아이 키우며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을 물려받고 난 뒤에도 팔아버릴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물려받은 재산보다도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정도는 저한테 자주 전화하셔서 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회사 일도 좀 바쁘기도 했고 아이 핑계를 대면서 몇 번 찾아뵙지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고 죄송하더라고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몇 날 며칠 큰 충격에 빠져서 지내다가 그래도 제 딸과 남편을 생각하며 마음 굳게 먹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저희 시댁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엔 시댁에서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저희 부모님이 재혼가정이라는 것과 제가 어릴 적에 외조부모 손에서 자랐다는 사실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중에 시어머니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보던 당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의 결혼을 허락 못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고 그때 저도 결혼을 포기할 뻔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긴 죽어도 저랑 못 헤어지겠다고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바람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결국엔 결혼을 승낙하시고 말았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은 할 수 있었지만 저도 이미 시부모님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뒤였고 시댁에서도 저를 고운 눈으로 보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이 이혼했다가 재혼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학을 갈 때도 전혀 문제 없었고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전혀 그것이 약점으로 작용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당시에는 기분은 좀 좋지 않았지만 저도 이 남자랑 헤어지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시집 갈 때도 부모님이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도움받을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이 제게 혼수에 보탰으라면서 큰돈을 선뜻 내어주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1,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주시면서 신혼여행 비용은 꼭 내주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큰돈이라 거절했었지만 할아버지가 당시에 많이 편찮으셨고, 예전부터 손녀딸이 결혼하면 신혼여행은 꼭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어요. 정말 제게는 또 하나의 부모님이나 마찬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잠깐 불행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결혼한 뒤로 적어도 우리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저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다시피 무시하셨어요. 시댁에 가도 저한테는 별로 말도 걸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대하시더라고요. 대놓고 저를 욕하고 괴롭히거나 힘든 일을 시킨 적은 없었지만 그냥 없는 사람처럼 제게 관심도 보이지 않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면서 그때의 감정이 남아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제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놓고 저를 무시하시는 티를 내시니까 저라고 좋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나마 남편과 둘 사이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은 무시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울컥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 가져봐야 어쩔 수 없으니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며느리돌이만 하면서 저도 시댁을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그나마 저희 딸이 태어나면서 시댁과의 사이가 조금 풀어졌고 처음보다 조금은 나아진 상황으로 몇 년 지내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많이 힘들어하던 저를 옆에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줬던 건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시지만 의외로 남편과 시부모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안부 전화를 하시질 않나 집으로 자주 초대해서 밥 먹는 자리도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이 할머니를 잃고 우울해하는 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갑자기 달라진 시부모님의 태도가 영 적응이 되진 않았지만 그때는 제가 하도 정신이 없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설픈 위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가족이 큰 힘이 되는구나 싶었고 설마 그들에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빨리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산을 물려주고 가셨을 때도 그 선산의 재산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나중에 제 앞으로 등기를 치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얼마쯤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땅은 저희 외갓집 조상님들이 묻혀있는 선산이었고 제가 팔아먹을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외갓댁에 다른 친척도 없는 상황에서 저 말곤 물려받을 사람도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아직 전셋집이고 그 이전까지는 제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쳐본 적도 없고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본 적도 없었으니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에 있는 땅이고 산에 개발된 건 아무것도 없이 나무만 잔뜩 심어져 있었지만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 된다는 점에서 좀 놀라웠죠. 집이 없는 저희 상황에서 산을 팔아서 집을 사고 싶다는 마음도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묘까지 다 있는 곳을 제가 감히 어떻게 팔아먹겠습니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저에게 남겨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나중에 제 딸에게 넘겨줘야죠. 그 뒤로 시간이 몇 달 더 지나고 저는 그 산에 대해서 거의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그게 아니셨나 보더라고요. 저 모르게 부동산에 따로 연락해서 그 땅에 대해 조사도 미리 하셨고 주변에 다른 땅들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그 시세까지 알아보고 다니셨나 봐요. 그리고 이건 이혼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부동산 업자의 소개로 제 땅을 통째로 사겠다는 사람을 만나서 구체적인 매각 금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추석이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저한테 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시골에 있는 산 말이야. 앞으로 갖고 있어봐야 세금만 계속 나올 텐데.
그냥 팔아서 우리 집도 사고 어디에 투자라도 좀 해두는 게 어때? 저는 남편에게 그 땅은 시골에 있어서 돈도 얼마 안 되고 1년에 세금 나와봤자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신경 끄라 대답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묘자리도 거기에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팔겠냐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자식같이 사랑하던 손녀를 위해 남겨주고 가신 거니까 팔아서 우리 집 사는데 보태거나 뭔가 유용한 일에 쓰더라도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라면서요. 어차피 당신이 산을 팔더라도 한 번 쓴 묘자리는 산주인이 옮기기 힘들어.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도 당신이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더 원하실 거야. 게다가 그 산이 공시지가만 해도 거의 5억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그것보다 더 비쌀 거라면서 만약 제가 팔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며 저를 설득하고 나서더라고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저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 하고 넘어갔습니다. 좋은 말로 거절을 하는데도 남편이 한번 팔아보자는 말을 계속하길래 살짝 분위기가 험악해졌지만 어쨌든 저는 절대 그 산을 팔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남편이 제게 그 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면서 5억이 아니라 8억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저만 결정하면 된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고 그 산이 그렇게 비쌀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전까지는 한 번도 팔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저희 수중에 8억이라는 큰 돈이 생긴다면 남부럽지 않은 좋은 집도 사고 우리 딸 키우면서도 크게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안에 내려오는 선산이니까 팔 생각 없다고 거절했는데 남편은 이런 기회가 자주 찾아오진 않는다면서 시골 사는 구매자가 있을 때 빨리 팔아야 한다며 계속 제 옆에서 바람을 넣었습니다. 물론 저는 끝까지 거절했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8억이 있으면 그 돈으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신이 나서 제 앞에서 떠들더라고요. 당장에라도 제가 산을 팔아먹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지 며칠을 그렇게 설득하던 남편도 제가 계속 싫다고 거절하자 나중엔 슬슬 짜증을 내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돈을 더 쳐주겠다고 하는데도 왜 안 팔려고 하는 거야? 우린 집도 없고 믿을 구석도 없잖아. 일생일대 기회가 찾아왔는데 왜 너는 쓸데없이 그걸 쥐고 있으려고만 해? 우리 딸은 생각 안 하냐? 남편이 딸 이야기까지 꺼내자 제 마음이 조금 약해지긴 했었는데 애초에 제 것이 아닌데 그걸 팔아서 제가 속 편하게 호의호식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8억이면 30평대 아파트를 두 채는 거뜬히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한마디로 우리 세 식구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를까. 아직 남편과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도 하면서 살고 있고 이제 겨우 외할머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유산을 팔아 치운다는 것이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끝내 못 팔겠다고 거절을 했더니 그래, 당신 생각이 먼저니까 나도 존중해야지. 라고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서운한 감정까지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잘못한 기분이 들어서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노력도 해봤고 평소보다 신경을 더 써주고 있었는데 남편이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술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밤 11시가 넘어서 완전 만취한 상태로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져 잠들더라고요. 남편의 술 냄새 때문에 도저히 옆에서는 못 자겠다 싶어서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식탁에 올려둔 남편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그냥 자려고 했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진동이 울리는 바람에 대체 어떤 인간이 이 시간에 유부남에게 연락을 하나 싶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런데 잠금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는 저희 시어머니였고 문자 내용도 좀 이상했어요. 야, 너는 네 마누라 하나 설득 못하냐? 제값 준다고 할 때 얼른 팔아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남편 핸드폰에 잠금을 풀고 카톡을 확인했더니 저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시댁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시부모 두 분과 시집간 신우가 같이 있었는데 남편을 포함해서 네 사람의 대화는 정말이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대화가 전부 제가 물려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팔 생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 땅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지 신나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시부모랑 신우는 자기들 앞으로 최소 1억씩은 떨어지지 않겠냐면서 그 돈 받으면 하와이 여행도 가고 외제차도 한 대 살 거라네요. 하지만 제가 절대 팔 생각이 없다고 거절하니까 시부모와 신우 모두 제욕을 하면서 남편에게 저를 빨리 설득하라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의 모습이 맞나 싶고 네 사람의 대화를 읽다 보니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올해 초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더니 그게 전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산으로 시골의 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시댁 사람들이 알게 된 이후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를 구워 삶아서 그 산을 팔아먹고 한몫 든든하게 챙기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게다가 저한테는 8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가격은 10억이 넘게 받을 수 있었고 깎아서 싸게 파는 대신 차액의 일부분을 시부모가 챙기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운 그 집안 식구들의 대화를 읽고 있는 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남편에게 빨리 땅 팔게 설득하라고 난리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다니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날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남편에게 핸드폰을 눈앞에 들이대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처음엔 잠이 덜 깬 남편이 당황하면서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변명을 했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제 손에 있는데 변명을 한다고 저를 속일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 제 앞에 무릎 꿇더니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저는 두말할 것도 없고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고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결혼 생활 7년 한 결과가 겨우 이거야. 당신네 부모가 저딴 소리를 하면 당신이 나서서 막았어야지. 겨우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돈 받으면 벤츠 사겠다고? 우리 할머니가 손주 사위라며 얼마나 당신을 좋아했는데 너가 사람이니? 남편은 제 손을 가져가서 자기 뺨을 때리고 억지로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분이 풀릴 때까지 자기를 얼마든지 때리고 대신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며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과 시댁 사람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다 못해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소름 끼치고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 더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이혼해달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빌고 제발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며 사과했지만 전혀 마음이 바뀌질 않았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 명의로 된 신혼집을 정리한 뒤에 남은 부부의 재산은 정확하게 반반씩 나누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소송까지 가진 않았지만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혼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시부모가 번갈아가며 연락도 오고 신우까지 제게 전화해서 사과도 했다가 어느 날엔 협박도 했다가 정신 나간 사람들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 인간들의 변명조차 듣고 싶지도 않아서 전화를 받는 족족 욕을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완전히 이혼하고 지금은 2달 정도 시간이 지났네요. 이혼하고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친정부모님 댁에서 같이 지냈었지만 지금은 따로 집을 얻어서 나와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 혼자 벌어서 딸이랑 같이 사는 데는 전혀 문제없을 정도는 됩니다. 여전히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산은 팔아먹을 생각이 없어요. 본인들 것도 아닌 제가 받은 유산으로 김칫국부터 거하게 마셨던 시댁 식구들만 생각하면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이야 우리 딸은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줄 거예요. 아빠 없이 살게 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지만 아이가 크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산은 제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딸한테 물려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